유응은 연상 연구를 통해서 심적 컴플렉스, 그가 이름을 붙인 그 심적 컴플렉스의 발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신 속에 감정적으로 충전된 핵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완전히 무의식적이거나 부분적으로 무의식적, 혹은 또한 의식적일 수 있다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컴플렉스들은 핵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독립적으로 이에 관련된 감정적으로 강조된 관념들에 의해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컴플렉스 할 때는 그 열등성,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부성 컴플렉스, 모성 컴플렉스, 열등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긍정적 의미에서 심리생활의 초점 혹은 교차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융은 이미 1900년대에서부터 프로이트의 저서들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융은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신경증적 환자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특이하고 개별적인 심리 속으로 탐구에 들어간 것, 또 무의식으로 향한 입구를 발견하였고 무의식의 여러 과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서의 꿈을 인정함으로써 잃어버려 찾을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가치를 과거와 망각으로부터 되찾아낸 것 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기본 신화, 남근의 신에 사로잡혔으며 커다란 그 인간 사랑, 의학적 자비에 의해 깊이 맺어져 있으나 저 무의식적 세력에 관한 의식적 견해에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기본적인 정신의 현실이며 동시에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아까 융이 했던 자유현상 실험이라는 게 무의식을 실제로 입증해낸 실험이에요. 근데 그것은 프로이드로부터 영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프로이드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독자적인 연구예요. 네, 이 프로이트와 융 둘을 갈라놓은 것은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물질적, 생물학적 배경과 그 현상의 인과적 설명에 집중한 반면에 융은 그 양극적 견해를 선호한 데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측면의 그 충동과 소위 영적 또는 문화적 측면의 제약은 무의식의 성질에 속한다는 것, 무의식의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은 또한 목적론적 설명으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성이란 것은 결국 생물학적 충동 현상을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융에게는 생물학적 현상인 동시에 지하계적 영의 표현이기도 하며 이것은 신의 다른 얼굴, 신상의 어두운 측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융은 프로이트와의 대립을 유형학적 기질 차이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파트인가요? 예, 그렇죠. 네, 융은 그 MBTI 그 유형학적 기질 차이인 것 같은데요. 프로이트의 사고는 이 둘을 대립해서 설명을 하자면 프로이트의 사고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외향적인 접근에 해당합니다. 반해서 융의 사고는 내향적인 견지에 해당하고요. 이 외향성이란 것은 자아 관심이 주로 외부 객체로 향하고 있고 내향형은 오히려 객체에서 주체로 되돌아옵니다. 융은 이 두 개의 움직임을 괴테의 수축과 이완 개념과 비교하였습니다. 이 수축과 이완 개념은 누구에게나 항상 모두 존재합니다. 다만 어느 것이 통상적으로 우세한가에 따라서 그 특성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태도도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와 가정을 받겠습니다. 융은 환자를 어떤 방법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 자신의 무의식으로부터 메시지를 마치 사절처럼 환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환자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연스러운 내적인 자기와 가정의 산파일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점에서 융의 활동은 고대의 샤먼과 원시 민족들의 메디슨맨의 작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2인격과 제1인격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2인격은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이 넘버 2가 표현하는 게 꿈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꿈이 억압된 것에서 표출된다고 하는 프로이드의 꿈의 이론과 다른 이론이에요. 제2인격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게 꿈이다라고 본다면 누군가 이걸 해석해줘야 제1인격이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자 역할을 하는 게 분석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평화의 사절, 뭐 중개인, 평화 중개인 내지는 해석자, 이런 개념들이 융이 봤던 남근상의 이미지와 같다, 이런 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융은 분석 과정을 일종의 전형적인 시기별로 특징 짓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그것이 고백, 해명, 교육, 그리고 변환입니다. 이 첫 단계 고백은 그 본보기를 카톨릭의 고해성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숨어있는 것, 억압된 것, 죄책감, 그를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들을 의식화하고 의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억압된 것은 생각, 욕구 또는 정동과 정감일 수 있습니다. 이 카타르시스 정화의 첫 단계는 그림자, 즉 우리 인격의 어둡고 열등한 측면의 의식화에 이바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항상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경우 환자는 고백으로 의사나 자신의 무의식에 대한 어린애 같은 의존, 즉 전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무의식적 환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프로이드가 처음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어떤 최면술을 사용했었죠. 최면술을 사용하면서 무의식에 있던 것이 표현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카타르시스 기법을 사용한 거죠. 결국은 무의식에 있던 것이 의식으로 들어오면 낫는다고 봤는데 다 그렇게 낫지는 않더라는 게 융의 관찰이죠. 프로이드도 그것이 다 그렇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최면술 기법을 나중에 포기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의식하기 위해서 프로이트나 융은 꿈 해석의 방법을 응용했는데 프로이트는 더 많은 환원적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꿈의 내용을 인과적으로 초기 소화기의 인상과 충동에 귀착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물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인과관계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나 이쪽에서는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과 심리적인 것에서 반드시 인과의 법칙이 여기를 적용된다고 하는 게 정신분석의 아주 기본,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하고 또 하나는 인과율이 의식의 세계, 무의식 이런 심리적인 세계에도 인과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융하고 지금 서로 다른 점이 돼요. 나중에 가면 그 다음으로 가보죠. 네, 이 부분이 바로 그 해명의 단계입니다. 이 내용들이 의식에 접속되면 계속된 과제로서 교육 또는 사회적 인간이 되기 위한 자가훈련의 과제가 남게 됩니다. 여기서 해명의 단계라고 하는 게 어떤 영어로는 일루시데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쪽으로 자꾸 이걸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은 정신분석과 같은 용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피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은 요즘 CBT 쪽에서 인지행동 치료 쪽에서는 에듀케이션을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치료 기법하고 프로이드가 중요하시지 않은 것들이 여기 섞여 있다고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얘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가 아주 독특한 얘기인데 따라가 보죠. 네. 그다음 제가 쓴 게 참 애매하게 써놨는데 정상성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의 해결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감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교육으로 심리치료의 모든 필수적인 것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감옥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 용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상인간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에버리지에 미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에버리지가 되는 게 꿈이죠. 그리고 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그 지점을 넘어선 사람이 자기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에버리지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어떤 상담이 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부분,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끌어내려서 오히려 보통 사람처럼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선 사람에게서는 평균인, 보통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단순하게 상담을 치료라는 쪽에서만 볼 때는 이런 한계가 올 수 있겠죠. 프로이드가 봤듯이 다른 사람만큼 적당히 불행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프로이드 얘기가 맞겠죠. 그냥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되는 것이 우리가 치료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는 치료의 목표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것들이 열망이 있어서 그 열망을 잘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실현시키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패션,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무언지 모르는 자기 안에 어떤 넘버 투가 원하는 것 그것을 무의식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자기 의식이 소화해서 원래 자기가 되어야 될 것이 되는 것이 발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나는 어떤 비잉이 되기 되어 있다. 나는 이미 어떤 그 숙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숙명적인 내가 여기서 이루어야 될 그 미션을 수행해서 정말 내가 원래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타고난 목적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어쩌면 융이 받던 개성하고 이게 성숙의 과정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프로이디언이 보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생겨요. 지금 이 정상성이라는 부분에서 저도 참 많이 머물러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79쪽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라는데 침대 위에 사람을 눕혀서 키 작은 사람은 침대 길이만큼 잡아 당겨서 죽이고 키가 큰 사람은 이제 다리가 이제 침대 밖으로 삐져나온 사람은 다리를 잘라 죽이고 그런 그 침대라는 걸 가지고 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 죽이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요즘에 더더군다나 무엇이 정상인가에 대해서 정말 혼란스러워요. 오죽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정상이 더 이상 정상이 아니어서 뉴노멀이라고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한참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저자가 보기에 이 융이 설명하는 것처럼 임의성 노이로제 이것을 앓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거나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인데 신경증적인 잘못된 정의 때문에 이른바 정상적인 집단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소위 신경증적인 환자 가운데는 옛날 같으면 신경증이 되지 않았을 사람, 즉 자기 자신과 분리되지 않았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간이 아직 신화를 통해 조상의 세계와 그를 통해
단지 밖에서 보기만 한 자연이 아니고 체험된 살아있는 자연과 맺어져 있던 시대에 살았다면 자기 자신과의 불일치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변하는 만큼 피분석자를 변하게 할 수 있고, 또 의사의 노력의 중심은 그 자신의 윤리적 생활 태도에 집중이 되고, 치료자의 자기 개발을 위한 이러한 작업은 동양 문화권에서 구루나 스승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도 치료하게 됩니다. 네, 자발적 발전 또는 성숙, 이러한 발전을 융은 뒤에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의 개성화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여기서 상담자라고 한다면, 이 상담자는 마지막에 여기서 변형이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표현했나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비혼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비혼의 교과서에서는 이걸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성서에서 나오는 변모 다 같은 용어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큰 근본적인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럼 내담자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이냐 한다면 이 사람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거기에 아마 80쪽에 나온 얘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적응이 안 된 개체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으로 우리 시대의 잘못된 신경적인 발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어떤 신경증이라고 그랬죠? 이민성 노이로제, 뭐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촌사회에 살았으면 이 사람이 신경증 걸릴 일이 없어요. 노이로제에 걸릴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도예문화에 가져다 아파트촌에 이 사람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이분이 적응이 안 돼서, 자기 시골에 살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신경증 환자처럼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옵셔널 뭐 이런 임의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문화의 다른 측면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의사는 그를 위해 정상화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사가 정상화 계획을,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치료에서 상담자 중심으로 이 사람은 이거 필요하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하는 이런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융이 봤던 게. 그래서 의사 스스로 그의 전인격을 가지고 환자에게 대응하고, 또한 환자 인격에 비합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환자를 인격적인 대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전인격으로 이 환자를 만나면서 환자 속에 있는 비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컨테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현대 정신분석이라고 아주 유사해요. 그리고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래서 여기서 비혼이 얘기하는 컨테인하는 것,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 스스로 행동하고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스스로는, 이거 분석가예요. 분석가 스스로가 자기가 행동하고 성취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의 인격 도야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네 번째 단계에서 의사는 어떤 무엇보다도 먼저 스스로 그때 자기가 적합하다고 믿는 치료 체계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 치료 체계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하면 환자에게 적용하는 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요즘 얘기로 한다면 자기의 역전이를 잘 소화해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자기 스스로 치유해내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직 자기 자신이 변하는 만큼 피분석자를 변하게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각자적인 입장이에요. 상담자가 변하는 것만큼만 피분석자가 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의사의 노력의 중심은 그 자신의 윤리적 생활 태도에 집중된다. 자기 자신의 바른 태도에 집중된다는 얘기. 그러나 치료자의 자기 교육과 자기 개발을 위한 이러한 작업은 의료 상담실의 통상적인 틀을 쳐부숴 버린다. 보통 얘기하고 있는 어떤 치료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의사는 동양 문화권에서 구루나 스승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도 치료하게 된다. 여기서 이 치료 기법이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도와야 하는, 자기 스스로를 자신이 행동하고 성취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자신 스스로의 자기의 어려움을 스스로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의 역전지 속에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잘 소화해내고,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고 성취하는 자, 자기가 믿는 윤리대로 직업윤리에 걸맞게 행동하고 그 이상적인 모습을 성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담자는 이러한 상담자의 그 의연한 태도나 담아내는 태도,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겠죠. 파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내담자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가져간다고 이제 친다면, 여기에서 이건 강제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강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자발적 발전 또는 성숙으로 간다.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의 성숙에 관한 과정을 우리가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여기 나오죠. 이러한 발전을 융이 뒤에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다 나오는데, 이 개성화 과정을, 치료를 결국 개성화 과정으로 귀결시켰는데, 그럼 개성화 과정을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도움을 주는 분이 상담자인데, 상담자나 분석가인데, 이 상담자나 분석가는 자기가 어떤 이 사람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을,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내담자가 성숙에 가는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여기서 스승이라는 얘기, 단순하게 어떤 기술자가 아니라 자기의 인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의 성숙을 돕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사표, 스승도, 보통 스승이라고 할 때 우리는 과거에 자기의 삶으로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론이나 학식이나 이것으로 돕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실제 인품과 삶의 태도, 스스로의 행동이나 성취, 이것을 통해서, 옛날에 스승들은 사표라고 그랬죠. 어떤 이런 모범이 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떤 내담자가 치료가 된다, 내담자의 성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모습의 상담자는 결국엔 동양의 구루나 동양의 스승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고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의 치료가 아니라 여기서 건강한 사람도 치료하게 된다. 이게 바로 제가 봤던 라이프 코칭이라는 얘기예요. 라이프 코칭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사람까지 돌보는 스승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건강한 사람을 돌보는 상담자. 우리가 너무 병리적인 사람들의 돕는 방법을, 아주 특수한 기법을 사용해서 거기에 걸맞는 치료 기법이라고 하는, 너무 거기에 매여버리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인간 사람들의 성숙을 돕는 과정들을 우리 가기 어렵다는 것을 융이 이미 굉장히 깊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까지를 아울러서 돕는 이런 기법을 융이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어쩌면 제가 비원이나 융을 여러분에게 지금 같이 쉐어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다른 나눔들이 많아서 발제자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었는데요. 요 발제 부분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편안했어요, 마음이. 이 컴플렉스나 노이로제나 뭐 심지어는 정상성에까지도 굉장히 플렉서블한 이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굉장히 편협된 이론을 가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틀린 답을 말해도 용서받을 것 같은 혼나지 그렇죠.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렇게 정보 표시 있잖아요. 예. 반짝하는 뭐 그림도 그려놓고 어떤 거는 이제 박수 치는 그 우리 이모티 많이 쓰잖아요. 박수 치는 손 모양, 그다음에 눈이 땡한 뭐 이런 걸 그 저희 감정을 막 이렇게 책 구석구석에다 그려놨어요. 낙서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유연함을 제가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발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제자의 자유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요. 또 다른 분들도 좀 네. 나누시죠. 저는 조금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분석 심리나 융을 대하면 우리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이드는 어떤 무의식의 억압을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무의식이 바뀌어야만 의식도 바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자들이 왜 선생님 나는 왜 이럴까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직답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참 당황스러운데 그것을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로 한다라고 조금 이렇게 속도를 늦춰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시몬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저 깊은 곳에 있는 인류 보편의 정신 세계라는 게 알 듯도 모를 듯도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약간은 신비한데 어쨌든 그 우리의 경험이 심상으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어떤 이미지로 꿈으로 등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저는 아직도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융의 그런 직관적이고 좀 이런 무의식적인 접근들이 되게 이렇게 심리적인 균형을 잡는데 이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본질을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조용한 메시지가 지금 울리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잘 나눠주셨어요. 저는 그 전에 프로이트 심리학으로 말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이트는 오히려 무의식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식에 관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돌아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서 그래서 지금 그 현재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융은 과거의 무의식의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재에서 접근해 나가는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이 프로이트하고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비혼의 오하고도 비슷한 지점이죠. 계속해서 네. 변모하고 있는 오라는 측면하고도 좀 느낌이 같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내 남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이야기해줘서 알게 하는 것이 치료냐, 아니면 알고 있는 것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치료냐라고 생각해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르는 걸 알려줘가지고 더 충격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저항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에는 프로이트 심리학을 준비 없이 대한 사람들이 3개월 안에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냥 사이카틱한 영역을 함부로 다뤄버리면 큰 사고가 나죠. 예,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끝내버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싶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현재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그걸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모습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같이 감싸면서 들어갔을 때에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무의식을 받아 수용할 만큼의 마음의 용량이 커지는 것인데 융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 프로이트는 처음부터 그걸 탁 까발려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이거나 내지는 잘못돼버리면 오히려 신경증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융의 이야기는 어차피 융에 대한 융심리학을 기독교에서도 많이 다루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다룰 때 보면은 현재 있는 문제들을 잘 보시면서 그걸 다독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아까 융도 말했는 것처럼 심리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치료자가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든 걸 전문가게 다 알아가지고 확 내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접근한다면은 지금 같은 요즘 같은 이런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특동에서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넓은 차원에서 뭐 융을 다각도로 보는 입장도 있겠지만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어떤 이런 개념이 어떤 의미는 뭐냐면 이 발제를 접했을 때 이 분석가로서 아니면 치료자로서 아니면 상담자로서든지 간에 일단은 자기 수련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반 부분에서 한 사람의 인격 제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거를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고 그 몸짓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무의식 속에서 전달되는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으려면 그 한 인간이 상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격체 속에서 요동치고 뭐 소용돌이 치고 막 변함없이 일어나는 그 복잡한 무의식의 세계를 먼저 그거를 내가 전달받고 느낄 수 있고 또 그거를 또 직관적으로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든지 그것들 통해서 알려주려면 일단은 그 입장에 대해서도 일단 분석가든 치료자 입장이든지 간에 자기 수련, 자기 내공, 자기 필요성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는 그런 성찰적인 어떤 이런 말씀하신 것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발제 부분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저한테는 캐치해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융의 아주 초보자 입문이니까 조금 가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쪽에서 영을 다루는 부분이 스피리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자연과학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스피릿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가 억압한 것들이 아니고 원래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이다고 보는 관점이니까 이건 굉장히 어브젝티브한 거죠. 서브젝티브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영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객관적인 영이 내 것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수용해낼 때 우리가 건강해진다. 이런 개념이니까 굉장히 깊은 내용들인데 그걸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 봐야 되겠죠. 저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앞에 그 영에 관한 얘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융의 부모님 얘기가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도 어떤 어머니 태도가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어머님은 제 느낌에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론적으로 개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심리주의적인데도 굉장히 수용적이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태도가 있던 분같이 느껴졌어요. 잠깐의 언급이 나왔었는데 예. 그래서 융의 이런 사고는 그 부모님의 영향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온 데서 오지 않았을까도 싶고 제 느낌이 항상 프로이드는 보면 자연과학자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융을 읽으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인간 전체를 이해하려는 그 아까 영에 대한 얘기도 미신이라고 치면은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죠. OX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의 다양한 측면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만만치 않은 도전이죠. 그래서 융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지적인 사람들에게 처음에 수용되지 않았지만 그 융이 끼친 영향은 어떤 면 우리 문화 전반에 프로이드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은 이분은 자연에 대한 어떤 자연 속에 있는 신성을 일찍이 깨달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쪽에 굉장히 열려 있었던 분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지만 정말 뭐라고 할까, 이론적으로는 신앙을 가졌지만 실제적인 어떤 정서적인 체험으로서 종교적인 체험을 못 하신 분으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으로 열심히 신학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고 목회를 하셨지만 자기 내부에서는 공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정서적으로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한 공허함이 배어 있어서 융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안 된 사람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뭔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아주 어려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은 초기에, 나중에 자서전을 우리가 읽어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스피릿이라고 할까,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분이고, 어떤 자연세계나 동물의 세계나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었던 분으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태도들이 어떤 심성적으로는, 시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아닌가 싶어요.